자, 오늘 할 거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이제 중세 국어에 대해서 이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실제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요 지문은 모든 교과서, 우리가 구종의 검정 교과서가 있는데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놓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지문이니까 그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이론들을 실제 지문에 우리가 오늘은 적용을 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지문 바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자, 바로 훈민정음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죠? 훈민정음 가르칠 훈자에 백성 민자, 그 다음 바를 정자에 소리 음자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요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훈민정음이 가리키는 대상은 사실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세종이 만든 문자 체계 그 자체를 훈민정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글의 옛 이름이 바로 훈민정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반면에 세종이 만든 문자 체계를 설명한 책도 훈민정음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이 세종이 만든 문자 체계를 설명한 책은 사실 두 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가 바로 해례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해례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포 당시 만들어진 발간을 한 책이고 이거는 한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새롭게 만든 문자 체계를 설명할 때는 기존의 문자 체계를 가지고 새로운 문자 체계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문을 사용해 가지고 한글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바로 해례본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 책은 바로 언해본이라고 합니다. 언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한글로 훈민정음으로 번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해본은 바로 세조 5년 발간이 됩니다. 즉, 이 책은 사실 세종이 죽고 나서 발간된 책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조 5년에 발간되고 이것은 그대로 훈민정음으로 해례본을 번역한 책이 바로 언해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함정으로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선지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뭡니까? 이 글은 세종 사후, 세종이 죽고 나서 쓰여진 글이다. 이러면은 공부 안 한 놈들은 항상 뭐라고 생각해? 훈민정음 세종대왕님이 만들었는데 이게 세종대왕님이 죽고 나서 쓰여졌다고? 틀렸겠네? 해서 그 선택하면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세종이 죽고 나서 쓰여진 글이다. 언해본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훈민정음이라고 해서 세조 5년이라고 되어 있죠. 세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조 5년 1459년에 훈민정음으로 번역되어서 쓰인 글이 바로 이 훈민정음 언해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제목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인데도 적혀있는 거는 그대로 읽으면 생종, 엉쟁, 훈민, 정음 이렇게 쓰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자, 여기서 있는 바로 이 생, 그 다음에 엉, 쟁, 그 다음에 훈민, 정음
그렇죠? 자, 여기서 이렇게 네모친 것들은 전부 다 바로 뭐다? 동국 정은식 표기이다. 바로 우리나라식 한자 발음이 아닌 중국식 한자 발음, 즉 이상 한자음을 표기한 것이 바로 동국 정식 표기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기에 쓰인 모든 한자음의 발음은 사실 동국 정식 표기가 맞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완전히 현대화는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동국 정식 표기의 특징점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기한 거지, 나머지도 전부 다 사실은 동국 정식 표기법이랑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바탕은 이때 당시 바로 15세기의 한자음의 표기는 동국 정식 표기를 따라서 표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보이는 이런 것들 바로 무조건 삼성 받침을 갖추어서 썼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리가 없는, 음가가 없는 이응을 집어넣어서 삼성을 갖추어서 썼고, 여기서 음가가 있는 이응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이렇게 동그라미가 아니죠. 바로 옛 이응자를 써야 되는 거지. 정확하게는 얘네들은 바로 이렇게 옛 이응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줍시다. 알겠죠?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음가가 있는 이응을 표시했다. 이게 동국 정식 표기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 나라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시옷이 있죠. 자, 여기서 요 시옷. 자, 요거는 바로 관형격 조사 시옷을 사용했죠. 이거는 현대말로 하면 뭐뭐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관형격 조사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낱말이 무정명사이거나 높임의 대상일 때는 시옷을 쓰고, 반대로 앞에 있는 낱말이 유정명사일 때는 에나 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관형격 조사도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런 내용은 수업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라의 말싸미,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쌈. 자, 색깔 나는 걸로 네모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말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쌈 더하기 자음 모음의 이 형태인 주격조사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격조사는 선생님이 그때 이로 쓰는데 그게 세 가지 형태로 쓰인다고 했어요. 바로 자음 모음의 이 형태, 모음의 이만 쓰는 이 형태, 그 다음에 생략을 하는 영형태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앞말이 말쌈이라고 해서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자음 모음의 이 형태를 써서 주격조사의 이를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보면은 말쌈이라고 해서 받침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이어적기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 라는 거고, 자, 지금부터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쳤던 것들은 바로 국어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말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의미 축소가 일어난 부분이다. 바로 말씀은 중세에는 말의 일반 명사였다가 현대에는 바로 뭐다? 말의 높임말이다. 그래서 의미의 범위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는 의미 축소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말이 균빅의 달아. 자, 균빅. 이것도 역시 파란색으로 네모. 바로 동국정식 표기법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 들었어? 아직 안 들었어요?
다 적었어? 다 적었어? 아직 안 적었어? 얼른 적읍시다. 오케이? 이해가 돼? 됐어? 그쵸. 자, 그래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라고 표현했는데 이 중국을 바로 듀깃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동국정식 표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여기서 듀깃에 할 때 뭐뭐에, 그쵸, 요거는 바로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현대말로 하면 뭐뭐 와, 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대상과 비교할 때 쓰는 말. 나는 엄마와 닮았다 할 때 여기서 와. 그렇죠? 나는 철수와 다르다 할 때 이런 와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른 대상과 비교할 때 쓰는 거고 이런 걸 우리는 비교 부사격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그렇죠? 문자와로. 자, 여기서 문짱 할 때 여기서 짜도 짱으로 써놨죠. 역시 동국정식 표기죠. 그래서 문자와로 글자와 서르 사마띠. 자, 여기서 사마띠라고 하는 것은 기본형이 바로 사맞다입니다. 바로 원래 사맞다의 받침이 치읓이었어.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시옷으로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중세 국어의 특징이죠. 바로 탈종성법이 여기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받침을 원래 기본형은 치읓인데 여기서는 8개 종성 기응, 니은, 티끌,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8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해서 치읓을 시옷으로 바꿔서 쓰는 거 이런 걸 팔종성법, 즉 중세에는 소리를 중심으로 표기를 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발음 나는 대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사맞디, 이거는 현대말로 하면 통하지 아니할세. 자, 여기서 할세 뭐뭐 저 뭐뭐 리을 세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라는 거죠. 근데 이런 까닭으로는 바로 뭐야? 바로 앞에 있었던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말과 의미상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전차로 요 부분은 뭐라고 하느냐? 바로 문맥상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거는 바로 뭐뭐 리을세 요거와 의미상 중복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예전에 선생님이 숙명여고 가르칠 때 참 황당한 문제가 하나 나왔었어요. 그냥 요 지문 냅두고 갑자기 뜬금없이 서술형으로 위 지문에서 문맥상 생략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알겠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이렇게 요즘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차 어려운 부분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내는 추세가 나왔고, 그래서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도 미리 알아두면은 굉장히 도움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까닭으로라는 뜻인데 이거는 앞에 있었던 뭐뭐 하기 때문에 하고 의미상 중복이 되니까 문맥상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자, 어림 역시 국어의 역사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거는 바로 의미 이동, 즉 중세에는 어리석은 이러한 뜻인데 현대에는 나이가 적은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뀌어버리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의미 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어린 백성이, 그렇죠?
백시형이라고 있는 한자말이 쓰이니까 옆에 있는 주격조사로 자음 모음 형태의 이 형태가 쓰였죠. 바로 이게 주격조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저, 현대말로는 이르고자 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중세 시대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 미적용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렇지? 자, 그래서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헐빼이셔도 안 돼. 자, 여기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죠. 자, 여기서 헐빼 최근에 요것과 관련된 문제가 또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헐빼 할 때 헐 일단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 받침이 리을하고 여린 히읗이 하나의 받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 있는 이 여린 히읗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절음부호다 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절음부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가 성조에는 평성, 거성, 상성, 그 다음에 입성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입성은 원래는 뭡니까? 점하고는 무관하게 받침이 기읍, 디귿, 비읍, 시읒일 때 소리가 짧게 끊어지는 걸 우리가 입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렇게 리을 옆에 여린 히읗을 집어넣어가지고 입성임을 표시하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는 절음부호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적어놓읍시다. 바로 자, 절음부호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종성 리을의 여린 히읗을 표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입성임을 표기를 하고 바로 이어지는 홀빼 할 때 배랑은 서로 다른 단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음부호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됐습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음부호를 사용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문제가 조금씩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바로 이어지는 요 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배 같은 경우는 현대말로 하면은 의존명사인 바와 같은 말이에요. 할 바가 있어도 이 뜻이거든요. 해석을 하면. 자, 그래서 이 홀 배 같은 경우는 바로 의존명사인 바. 그렇죠? 의존명사죠. 여기에 모음이만 쓰는 주격조사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형태상 여기에 딱 붙어서 아와 이가 합쳐져서 에가 된 거거든요. 형태상.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격조사가 벌써 여기서는 자음 모음의 이 형태와 그냥 이 형태가 두 가지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뜻을 할 때 여기서 초성에 보면은 비읍 디귿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요거는 뜻 더하기 을. 그렇죠?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어두 자음군 바로 비읍 디귿을 사용을 하고 있죠. 다음 두 번째는 역시 이어적기도 사용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렇지? 자, 그래서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디. 그쵸? 자, 다 적어주셔도 되겠죠? 그쵸? 자, 제 뜻을 실어서 펴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도 현대는 펴지로 되기 때문에 여전히 구개음화가 적용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어 펴지 구개음화가 바로 뭐야? 디귿티귿이 모음이랑 만나가지고 지읒 치읓으로 변하는 걸 구개음화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디귿과 이가 만났는데 현대로 오면 이게 펴지가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때는 펴디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 실어 펴지 못할. 자 여기서 할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절음부호를 쓰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못할 놈이. 자, 역시 국어의 역사성. 그 중에서도 역시 이거는 의미 축소가 일어나는 단어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의미 축소는 바로 뭐냐? 중세에서는 바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일반 명사였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남자를 나타낼 때 옛날에는 놈, 여자를 나타낼 때는 겨집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현대로 오면서 놈이라고 하는 낱말은 뭐가 된다? 남자의 비속어가 되었죠. 남자를 가리키는 말 중에서 일종의 욕할 때 쓰는 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의미 축소가 일어난 대표적인 단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뜻을 실어 펴지 못하는 사람이 한이라 많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게, 자, 중세에는 하다가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바로 이 하다와 이 하다, 아야를 쓰는 하다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아를 쓰는 요 하다는 바로 현대말로 하면 많다는 뜻이고, 아래아를 쓰는 하다가 현대말로 하면 행하다, 하다 할 때 그 하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를 쓰는 하다를 썼기 때문에 바로 뭐다? 해석을 할 때도 많구나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해석을 하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내 일할 윙하야. 자, 여기서도 원래는 위하야라고 해야 되죠. 바로 동국정식 표기격을 사용을 했고, 여기서 위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하다는 뭐뭐 하다 할 때 그 하다니까 아야를 써서 하다를 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하여 어여삐 너경. 자, 여기서 어여삐 역시 국어의 역사성이 드러나죠. 이거는 의미 이동이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바로 가엾게, 불쌍하게 이런 뜻이었는데 현대로 오게 되면은 바로 예쁘게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자, 여기서 스물, 그렇죠. 역시 중세에는 원순 모음화도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있더라. 원순 모음화가 미적용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개의 글자를 해서 여기서 문자랄 해서 할 때 짜 역시 동국정식 표기죠. 그래서 새로 28개의 글자를 맹가노니 만드니 사람마다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수비 미격. 자, 수비. 자, 여기서 수비가 이제 이것이 16세기로 오게 되면은 바로 수이가 됩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순경음 비읍이 소실이 되게 되죠. 지금 15세기까지는 순경음 비읍이 이렇게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수매. 자, 여기서 이 수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수매와 관련된 건 좀 적을 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잘 보이게 여기다 써줄게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은 저 수매 밑에다가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수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로 뭐다? 쓰다. 우리가 쓰다, 사용하다 이런 뜻이거죠. 자, 여기에 바로 바로 명사형 어미가 붙은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에 바로 부사격 조사가 붙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첫 번째, 여전히 역시 어두자음군, 바로 비읍시읒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중요하죠. 바로 15세기에는 명사형 어미로 옴이나 요 두 가지만 사용을 했다는 거.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16세기에는 이제 명사형 어미로 기라고 하는 것도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사형 어미 옴을 사용을 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이어적기를 쓰고 있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 사람과 나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씀에 뼈난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할 때 여기서 뼈안 역시 바라게 해야지. 동국정운식 표기법이죠. 뼈안. 자, 기 하고자 할. 여기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절음부호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절음부호. 자, 그리고 마지막 따람이니라. 그래서 따름이니라 라고 해서 이어적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만든 그런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세종대왕님의 정신도 좀 공부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훈민정음 창제정신 첫 번째 바로 자주정신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다른 나라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전차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할 때 이가 바로 앞에 문장 전체를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라는 거죠. 바로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창제정신 두 번째 바로 애민정신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자, 새롭게 글자를 28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요거는 근데 일단 창제정신 세 번째 바로 창조정신이라는 거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정신인데, 요 창조정신은 학교마다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학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세종대왕님의 훈민정음 창제정신 세 가지를 쓰라라고 하면 얘를 빼면 되는 것이고, 네 가지를 쓰라 하면 네 가지 포함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편안히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여기서는 창제정신 네 번째 바로 실용정신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그 백인의 지혜 문법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